제 이름은 박명숙입니다. 올해로 82살이 되었지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로 살았던 긴 세월 동안 제가 제자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심의가 있어야 하고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르쳤다고 자부했습니다. 인생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서늘한 이면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수. 조금만 기다려요. 몇 년만 고생하고 돌아와서 당신한테 번듯하고 큰 집을 지어줄게. 그것이 제 남편 정호 씨가 바다로 떠나기 전 저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겨우 26이었습니다. 부산한 부두 끝에 서서 녹슨 난간을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고 있었죠. 거센 바닷바람은 사정없이 불어와 제 눈가를 적셨고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마저 흐릿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호 씨는 낡은 캔버스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채 선원들과 함께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밝고 씩씩했는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덮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믿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그가 금이환영하여 내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리죠. 원양어선을 타고 나간 남중국해에서 혹은 이름 모를 먼 타국의 항구에서 보내온 소식들이었죠. 바다 위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지 돈을 넉넉히 벌면 곧 돌아가겠다는 다짐이 적힌 편지지에서는 늘 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행간 사이에 숨결을 찾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그가 거센 풍랑을 만나 깊은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을 거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먼 땅에서 새 살림을 차려 돌아올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어떤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편단심으로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칠흑 같던 머리카락이 눈처럼 하얗게 새고 꼿꼿하던 허리가 굽어 체력이 닿을 때까지 말입니다. 홀로 체력이 닿을 때까지 말입니다. 정호 씨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집은 여전히 이곳에 남았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이제는 낡고 오래된 이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젊을 시절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먹고 입으며 아껴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제가 각교직 생활을 시작해 월급이 쥐꼬리만 하던 시절 정호 씨는 배를 타느라 한 달을 매달 꼬박꼬박 협동조합에 갔다가 집니다. 우리는 쉬 못했습니다. 우리는 쉬분이 닿습니다. 우리는 10원짜리 하나까지 알뜰하게 모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사형의 년이 흘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얼룩지고 철창에는 녹이 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낡은 건물이라 남들은 이런 낡은 집은 진작 팔아치우고 새 아파트로 옮겨야 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니 지금이 기회라고 부추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랬지요. 저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집은 사람의 뿌리다. 뿌리가 튼튼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요. 이제 저는 이 오래된 집을 지키는 것이 곧 정호 씨를 기다리는 일이며 저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아이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 상훈이가 올레일적 낮은 책상에 앉아 삐뚤삐뚤하게 쓴 서에 글씨를 벽에 꼭 붙여달라고 떼쓰던 모습이 선합니다. 글씨를 벽 붙여달라고 떼쓰던 모습이 선합니다. 벌을 세우면 무한한 듯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배시시 웃던 그 녀석의 얼굴도 잊을 수 없지요. 막내 수진이가 고열로 펄펄 턴 밤 아이를 들쳐업고 동네 의원 복도를 서성이며 덜덜 떨던 기억도 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큰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을 때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었죠. 이 모든 기억이 여기였습니다. 이 모든 기억이 낡은 집 벽면마다 장판 밑바닥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거실의 낡은 황색 전등이 지직거리며 빛을 내고 있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세월의 때가 다 하얗게 발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호 씨는 여전히 젊고 늠름했고 새아이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가장 온전했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진 속 아이들이 장성하여 제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집도 너무 낡아서 비가 새고 지난번에 복도에서 넘어지셨을 때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맞아요, 엄마.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실버타운은 환경도 정말 좋고 전문 의료진의 요양보호사까지 상주한대요. 여기서 이렇게 적적하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돌아가며 한마디씩 꺼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들은 하나같이 번지를 내는 하나같습니다. 저는 즉답을 피한 채 낡은 대나무 흔들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부채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제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의자는 끼익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집이 내뱉는 긴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바른 가족 사진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정호 씨의 미소는 그대로인데 시간은 이미 우리 가족을 너무도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한 구석에서 본능적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걱정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말입니다. 그날 밤 오래된 아파트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식탁 위는 휑하니 비어 있었고 미처 다 닦이지 않은 그릇의 물기만이 전등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구석에서 낡은 선풍기가 덜덜 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릴 때마다 식탁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마음 같았습니다. 새아이는 바로 떠나지 않고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운 안녕이 아니라 사람의 흉통을 죄어오는 압박감에 가까웠습니다. 첫째 상훈이는 가장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요. 와이셔츠 단추를 목 끝까지 채운 그의 모습은 언제라도 회의 모습은 언제라도 그리고 있는 화이자켓 비친 팸플릿에는 푸른 멍고한 관리자 같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도무지 읽을 수가. 그는 마치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투자자처럼 그 종이들을 꼼꼼히 뒤적였습니다. 둘째 민석이는 대나무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불을 붙이지도 않은 담배를 연신 만지작거리며 손가락 사이로 담배잎을 쥐시겨 바닥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바닥에는 담배가루가 지저분하게 떨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발끝은 규칙적으로 바닥을 톡 치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격시계의 초침 소리와 겹쳐지며 선풍기 바람이 그를 향하고 있었음에도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막내 수진이는 제 옆바짝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처럼 경직된 자세였지요. 그녀는 손수건 한 장을 쥐고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비틀어 짜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진 손수건의 모서리는 그녀의 불안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고개를 들었지만 제 눈과 마주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소리는 번번이 목구멍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새 아이는 서로 한마디도 섞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바쁘게 오가며 무언가 합의될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마치 잘 짜인 연극 한 편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상훈이가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안경테를 밀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저희가 다 알아서 정리할 겁니다. 어머니는 그저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편안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복잡한 일들에서 벗어나시는 게 어머니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그의 어조는 침착했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위로라기보다는 고객을 안심시키려는 은행원의 말투에 더 가까웠습니다. 민석이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지식이던 담배를 재떨이에 던지듯 버리고는 거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거긴 사람들도 많고 관리도 잘 되니까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100배는 안전하다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는 여기가 정말 떠나기 싫으시죠? 세 마디의 말이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차례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입을 맞췄고 저를 이곳에서 밀어내기로 묵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저를 위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경직된 눈매와 불안한 손동작은 숨길 수 없는 거짓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눈은 흐릿해졌을지 몰라도 자식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의 비겁한 표정만큼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부채 자루를 톡톡 쳤습니다. 그것은 제 한숨이자 아이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라면 불호령을 내려 당장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쳤겠지만 82의 노인은 압니다. 어떤 진실은 굳이 캐묻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썩은 물처럼 스스로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사진 속에 천진난만하던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풍파에 달아버린 낯선 어른 셋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직감은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뒤에서 무서운 줍 하나를 튕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자산관리 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한 서류예요. 별거 아니니까 여기 아래에 서명 한 번만 해주세요. 상은이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소리 나게 펼쳐 놓았습니다. 전등 아래에서 하얀 조미는 차가운 안광을 내뿜었습니다. 빼곡한 작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습니다. 한글을 알면서도 그 조항들은 마치 제가 읽을 수 없도록 설계된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부채를 내려놓고 이게 무슨 절차냐고 묻자 상훈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법이 까다로워져서요. 부동산이나 예금을 다시 등록해야 나중에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가 화를 내듯 말을 잘랐습니다. 나자 엄마, 나중에 복잡하게 굴지 말고 지금 해둬요. 만약 이 집을 처분하게 되기라도 하면 서류 절차 때문에 구청이랑 세무서 들락날락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요? 어머니만 힘들어진다니까. 집을 처분한다는 말이 가시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민석이를 노려보자 상훈이가 민석을 향해 매서운 눈총을 쏘았습니다. 민석이는 입을 꾹 다물고 담배만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들 말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오빠들이 계속 엄마 귀찮게 굴 거야. 난 엄마가 힘들까봐 그래. 차가운 목소리, 성급한 화기, 그리고 비겁한 눈물. 이 셋이 모여 저를 압박했습니다. 교사로 보낸 수십 년 세월 동안 수없이 봐왔던 거짓말하는 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상훈이가 허리를 숙여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나중에 예금을 찾으시거나 이 집을 활용하실 때 이 서류가 없으면 정말 곤란해져요.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으니 절대 어머니께 해로운 일은 없습니다. 엄마는 법 같은 거 모르시잖아요. 그냥 서명 한 번이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어차피 엄마한테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게 될 텐데. 민석의 실언에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놀란 듯 입을 다물고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게 된다는 말의 무게가 제 가슴에 서늘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재산 처분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저를 애워싼 아이들의 얼굴 상훈의 강압적인 눈빛, 민석의 초조한 미간, 수진의 글썽이는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펜을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망설이다가 비뚤비뚤하게 제 이름 강서이다가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상우는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서류를 낚아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경쾌해졌습니다. 민석은 긴 안도의 한숨을 내뿜으며 소파에 몸을 기댔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무거운 짐을 벗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제 가슴은 오히려 천 근이나 되는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제 가슴은 오히려 천 근이나 되는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제가 서명한 것이 제 재산권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다시 가족사진 속의 정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상훈이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방이 비었대요. 이번 주말에 바로 짐을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의 서두르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했고 그 신속함은 저를 어머니라기보다 빨리 치워버려야 했고 이삿날 아침은 유난히 후텁지근하고 습한 기운이 방 안까지 가득 찼습니다. 상훈이는 이른 새벽부터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차를 몰고 나타났는데 마치 바쁜 회사 업무 중에 잠시 짬을 내어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거칠게 트렁크에 싣고는 손을 털며 일이 다 끝났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민석이는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을 지었지요. 어두운 표정으로 담배를 피워대며 짐 상자를 개가 날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담뱃재를 밟지도 않은 채 그의 시선은 허공만을 맴돌았습니다. 옷 한 벌을 제대로 접는 데에도 서너 번은 다시 해야 할 정도로 그녀는 극도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차는 익숙했던 서울 시내의 낡은 골목들을 뒤로하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늘 보던 낡은 간판과 시장 풍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줄지어 선 매끈한 나무들과 낯선 건물들이 나타날수록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요양시설의 대합실은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습니다. 벽면에는 사랑과 행복의 집이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지만 그 화려한 미사여구가 오히려 저를 더 이질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박명숙 어르신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지만 그 상냥한 목소리조차 저에게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상훈이는 마치 능숙한 영업사원처럼 시설 곳곳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여기 도서실도 있고 바둑 두는 곳도 있어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니까 얼마나 안심이에요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정갈하게 놓인 의자들과 먼지 하나 없는 바닥을 보며 오직 적막함만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놓아도 제 마음은 이미 낡은 집 벽에 걸린 그 바른 가족 사진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침대 머리맡에 낡은 부채를 올려두며 엄마,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대답 대신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불과 30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며 서둘러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저는 창가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상훈이는 전화를 받으며 빠르게 걸어갔고 민석이는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 물었으며 수진이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의 가벼운 발걸음은 마치 커다란 짐을 내려놓은 이들의 해방감마저 느껴져 제 가슴을 쓰리게 했습니다. 시설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단은 집에서 먹던 맛이 아니었고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무선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75세 정정해 보이는 그는 바둑판을 끼고 살며 내일 한 판 두자고 제안했지요. 맞은편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는 주월열 씨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우렁찼습니다. 그녀는 누구네 자식이 효자네, 누구네 며느리가 고약하냐 하며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하얀 침대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복도의 전등 불빛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천장을 비췄는데 그 서늘한 기운이 마치 병실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부채를 만지작거리며 낡은 집의 밤을 그리워했습니다. 삐걱거리던 계단 소리, 바람에 덜컹거리던 나무 창문 소리, 바람에 덜컹거리던 나무 창문 소리. 비록 낡고 초라했지만 그 소리들은 저를 안심시켜 주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저를 위한다며 내뱉은 그 모든 감언이설보다 떠나던 그들의 냉정언이설보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원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주월련 씨가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어제 시장에 갔다가 동구 그쪽을 지나는데 어떤 낡은 아파트 대문에 매물 금매라고 써 붙여놨더라고라며 눈을 둥그랗게 떴습니다. 요즘 그 동네 집값이 워낙 올라서 수십억은 못 쏠 거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부동산에서 붙인 거라 금방 나갈 거라던데 대체 어떤 자식이 그런 집을 팔 생각을 했을까라며 혀를 찼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요동쳤고 가까스로 진정하며 그게 정말 시장 근처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고개를 끄덕임에 제 목구멍은 타들어갈 듯 메말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물건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시설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달려간 익숙한 골목극에서 저는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집 때문에 도어락은 이미 새 것으로 교체되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위에는 매물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하얀 종이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제 눈을 찌르고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 했으나 손가락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1층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관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박 선생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3층 1호가 매물로 나온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시선을 피하며 얼마 전에 아드님이 오셔서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고 가셨습니다. 아마 집을 내놓으시려는 모양이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시설에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집을 처분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치밀한 계획 처분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위한다는 핑계로 저를 장애물 취급하며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며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였다면 저 또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비겁한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저는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의 하얀 침대에 누워 저는 한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와 천장에 노르스름한 얼룩을 만들었지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니 10수년 전 항구를 떠나던 정호 씨의 뒷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몇 년만 기다려요. 돌아와서 큰 집 지어줄게 라던 그 약속.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며 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제 뒤통수를 치고 그 집을 팔아치우려 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이들과 맞붙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훈이는 워낙 말이 번지르르 해서 저를 가르치려 들 것이고 민석이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갈 게 뻔하며 수진이는 그저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홀로 그들을 상대하다가는 오히려 고립될 뿐이었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법을 알고 부동산 심리를 잘 알면서 아이들이 저를 속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줄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있다는 확실제가 필요했습니다. 유문익 씨는 이제 60을 훌쩍 넘긴 나이로 젊은 시절 대서소를 운영하며 온갖 부동산 계약을 도맡아 하던 이였습니다. 한때 정호 씨와도 막역하게 지냈던 사이였지요. 지금은 현업에서 물러나 동네 한 구석에서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옥잡한 서류 문제가 생기면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입담이 좋고 수완이 뛰어나다는 평도 있었지만 이튿날 오후 저는 간호사에게 시장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이의 동네의 길목은 여전했습니다. 낡은 목재 간판의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는 문예서점의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의 웃음 끝에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정리하던 유문익 씨가 고개를 들더니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저는 군더더기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저 몰래 집을 내놓았고 저는 그들을 응징하고 싶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던 유문익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간격을 가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계약금을 입금하게 하여 아이들을 안심시킨 뒤 유문익 씨는 제 어깨를 툭 치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 선생님. 제가 완벽하게 처리해드리지요. 하지만 그의 차가운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요양원의 정적을 깨고 새 아이가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상훈이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민석이는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서 지식이고 있었으며 수진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제 뒤에 숨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매수인이 나타나서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갑자기 이 집에 말도 안 되는 채무가 얽혀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상훈이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계약이 깨지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데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부채를 단단히 쥐고 낮게 웃었습니다. 그거 다 내가 꾸민 일이다. 아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노인에 등쳐먹는 게 쉽다고 생각했니? 속는 기분이 어떤지 너희도 똑같이 느껴가야지.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려 커졌고 아이들은 당혹감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상훈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입을 버뭇거렸고 수진이는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외면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겼다는 승취감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신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훈이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있던 계약금 3천만 원이 통째로 인출됐대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문익 씨가 가짜 법원 서류를 만들어 채권 분쟁이 있는 돈인 양 속여 은행에서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와 아이들 모두를 속이고 그 큰 돈을 가로채 도망갈 계획이었던 겁니다. 3천만 원. 오래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민석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그 돈 정말 다 없어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오기가, 제 복수심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몬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상훈이는 안경 너머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힘없이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믿지 못하신 건 알겠지만 직접 이런 판을 짜시다니. 결국 우리 모두가 파멸하게 됐잖아요.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복도의 창문이 광당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가족이 빠져버린 깊은 쉬면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불이마저 이제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것 같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해질녘, 요양원의 면회실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장관이 서서히 물러가며 유리창에는 오렌지색 노을과 검푸른 어스름이 뒤섞인 하늘이 비치고 있었지요. 제 앞에는 세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다투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내뱉는 무거운 호흡은 마치 제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덩어리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침착해 보였으나 손가락을 초조하게 문지르거나 서류 끄트머리를 구기는 등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저를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첫째 상훈이었습니다. 안경은 코끝까지 흘러내려 있었고 목소리는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할 듯 한없이 낮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무리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빚을 졌고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평생을 바쳐온 은행원 자리마저 잃게 될 위기였다는 것이었지요. 그에게 있어 그 낡은 집은 어머니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밥줄을 지탱할 마지막 담보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석이는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듯 거친 목소리가 그의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제 식당이 완전히 망했어요.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협박을 해대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 화살이 어머니에게까지 향할까봐 너무 무서웠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집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숨가쁘게 털어놓는 그의 말 속에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은 처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손수건을 꼭 쥔 채 무릎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 오빠들처럼 빚은 없지만 늘 엄마 걱정뿐이었어요. 낡은 아파트에서 엄마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늘 불안했거든요. 오빠들이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엄마를 더 안전한 이곳에 모시자고 했을 때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 믿고 차마 반대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빛은 깊은 죄책감으로 일렁였습니다. 아이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하나하나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저 몰래 서류를 꾸몄던 것은 단순히 눈앞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각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라 해도 평생을 지켜온 오리의 뿌리를 한나 특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정호 씨와 내가 피땀 흘려 일군 우리 삶의 전부였고 너희들의 고향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니?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탄식으로 흩어졌습니다. 민석이는 바지춤을 움켜쥔 채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는 제 소매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들의 고집을 꺾을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흐릿해진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제 가슴에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집은 더 이상 돌아올 고향이 아니라 삶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판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나지막이 정호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다로 떠난 당신보다 곁에 남은 자식들이 일으킨 파도가, 곁에 남은 자식들이 일으킨 파도가. 그때 면회실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바둑판을 든 이무선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경찰에 신고한 건 천만다행입니다만 유문익이라는 자는 법망을 피해가는데 이골이 난 노련한 여우입니다. 경찰 수사만 기다리다가는 이미 돈을 다 세탁하고 자취의 수사만 기다리다가는 이미 돈을 다 세탁하고 자취를 감출지도 몰라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가 건넸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체국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그때 알던 동료가 지금입니다. 그놈들의 눈보다 우리 노인네들의 인맥이 더 날카로울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이무선 씨의 말은 무너져 내리는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빗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의 정적을 깨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노인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고 카드게임을 하던 손길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카드게임을 하던 손길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명숙 씨 계십니까? 경찰관의 부름에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고 새 아이도 사색이 된 채 제 곁에 모여 앉았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라더니 말로가 저게 뭐야. 자식들이 집을 다 팔아먹고 돈까지 털렸다며?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다시 도친 말들은 유문익에게 속은 것보다 더 아프고 수치스럽게 제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유문익이 남부 항구 근처에서 가명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3천만 원 중 상당액이 이미 세탁되었지만 일부는 동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양원 로비는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잡아서 다행이라 했고 누군가는 결국 돈은 못 쓰는 거 아니냐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이들과 주위의 노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들의 양심이 사라진다면 이 노인네가 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제 일갈에 로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창밖에 거센 바람 소리만이 덜컹거리는 창틀을 울리며 노인들의 서글픈 비밀을 대신 울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다시 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보따리를 맨 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숙, 고생 많았어. 집은 없어져도 괜찮소. 우리가 서로를 기억한다면 그곳이 바로 집 아니겠소. 저는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잠에서 깨어나 손을 쥔 것은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머리맡에 작은 등을 켜고 정호 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정호 씨, 당신이 남긴 집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당신이 남긴 집은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다만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서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플 뿐입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자 신기하게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요양원의 정원은 푸르렀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감내해야 할 인생의 한 조각이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늙은이의 고단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삶 한 조각을 발견하셨다면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이 평범하지만 시린 노인들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